안녕하십니까, 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과거 독일 사례를 우리가 미루어서 비교를 해서 독일 통일 때도 어떤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통일교육원장이시고 현재는 독일 통일정보연구소 대표직을 맡고 계시는 박상봉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많이 좀 알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갑자기 검찰에 많이 잡혀가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한하자마자 그것과 동시에 뭐 전병헌 수석 뭐 측근이 또 뭐 체포되고 오늘은 누구죠? 의전하는 탁현민, 예. 뭐 그 친구가 또 검찰에 불구속 뭐 기소되고 뭐 등등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 이제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도 그런 일들이 좀 많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8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베를린 장벽이 독일 통일과 베를린 장벽은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을 그날 담아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우리나라에 와서 장장 40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를 쭉 강의를 하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누구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하던 최근에 뭐 예전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강의를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뭐 이렇게 듣는 것도 좀 새롭다. 왜 우리가 그동안 이런 교육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해오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베를린 장벽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분은 이제 일단 존 F 케네디죠. 그러면 박사님, 그럼 그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도 그 미국의 대통령들께서 이제 베를린에 가서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베를린 장벽 붕괴되기 2년 전인가요? 그땐 뭐 한참 1980년대 중반에 고르바초프가 소위 말하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할 때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다녀왔죠. 그 베를린 장벽 앞에 딱 서갖고 미스터 고르바초프 오픈 디스 게이트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이후에 어쨌든 뭐 고르바초프가 응답을 뭐 직접적으로 안 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맞장구 치듯이 그 이후에 소위 동서 대탕트가 실현됐고 말타에서 군축회담,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과 또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이에 군축회담도 이루어지고 평화무드가 만들어지고 개혁 개방이 동북권에 쭉 이렇게 흘러넘치면서 뭐 통일의 여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의 독일 통일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지금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방한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지금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뭐 우습게 뭐 반미도 하고 뭐 트럼프 하지만 미국의 힘이라는 건 역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을 사실은 꿈에도 못 꿨죠. 왜 못 꿨냐 하면 역사적 범죄가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단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독일은 분단시켜 놔야 세계의 평화가 유지될 정도로 그
그들의 역사적 범죄가 역시 너무 잔혹했던 것.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에 급격하게 국제적인 분위기도 예. 이제 통일적으로 만들어지고 예. 거기서 중심적으로 역할한 게 미국이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강력하게 독일의 통일, 물론 뭐 미국이 초반부터 예. 독일의 통일을 지원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에서 일어나는 예. 여러 가지 저항 운동 있죠. 예. 공산 독재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이건 되돌릴 수 없겠다. 그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지금의 메르켈 총리죠. 그 중에 한 분. 예. 그리고 지난 대통령이었던 가오쿠 예. 대통령, 이런 분들이 1989년도 그 동독의 그 저항 운동을 이끌던 사람이에요.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동독의 그 저항 운동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예. 독일 통일을 백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 소련은 당시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련 내에 보수 공산 세력과의 엄청난 마찰이 있었고, 예. 오히려 뭐 유배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이때 이제 미국이 지원하고 서독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뭐 서독은 뭐 정치적인 입장보다도 경제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을 이제 지원함으로 해서 미국의 미국의 백업 위에 고르바초프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예. 됐던 것이 이제 독일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지지해주고 예. 그 백그라운드 밑에서 하에서 소련을 움직이는 것이 결국 통일에 거의 불가능했다고 예. 생각했을 정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러한 국제 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은 미국이 사실은 뭐 중국을 뭐 경제 보복 카드 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변에는 항공모함들을 엄청나게 띄워놓은 다음에 막말로 너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반협박하듯이 해서 지금 뭐 움직이질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통일의 기회가 좀 다가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저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도 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평화는 힘의 우위로 지켜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그리고 분명하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돕지 말아라. 예.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 엄청난 압박이 들어있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중국이 G2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없는 중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뭐 허약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미국이 정말 마음 먹고 중국을 선보기로 한다면 중국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도 미국의 요구하는 대로 대북 압박을 가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미국과 공조가 돼서 하나가 돼서 중국을 설득하고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데까지는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대북 공조를 미국하고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상호 엇박자를 계속 좀 엇박자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대한민국을 좀 통일시켜 주려고 안달이 난 것 같고, 이 우리 정부는 이상하게 통일을 안 하려고 지금 안달을 하는 것 같고, 이상한 현상이 지금 좀 교차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통일 비용을 얘기함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너무나 비용을 부각하는 바람에 통일을 두려워하는 국민 정서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늘 부르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이제 더 이상 불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해 보면 통일은 무엇을 하느냐, 어려운 통일을 뭐 하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일로 인해서 통일 비용이 뭐 부풀려지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제 독일 통일에 보면 통일 비용 얘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독일 통일 비용은 지금 그 개념 정의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동독이 이미 통일됨으로 해서 통일 비용을 다 갚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통일된 이후에 동독에 서독 사람은 동독으로 갔고 동독 사람은 서독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뭐 자유롭게 통일됐으니까. 그런데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동한 인구가 200만 명이 많아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동독의 젊은이들, 인재들이 간 거예요. 그 서독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동독의 인재들이 200만 명이 서독에 가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만 해도 그것만 해도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통일 비용을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부가 통일 비용 얘기를 못해요. 요새 안 합니다. 이제 각 연구소별로 이제 통일 비용을 산출하는데 그것도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제가 이제 보기에 2014년 이후에는 통일 비용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통일 비용 얘기가 그 정도로 민감하고 여러 가지 논의에 거쳐야 되는 통일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비교해서 통일 비용이 뭐 2,000조다 뭐 이런 무책임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통일된 후에 우리가 얻게 될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가 1경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통일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그리고 우리가 설사 뭐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래도 통일이 되면 2,400만 그 인권에 시달리고 자유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죽어가는 2,4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만 선사하는 것만 해도 뭐 경제적인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그렇게 쭉 늘어놓는 것은 그것도 이제 독일 통일에 비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독일 통일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통일되면은 북한을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을 해야 되면은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창고에 있는 어마어마한 재고들 그런 게 한꺼번에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동독 재건에 나섰죠. 뭐 오늘은 뭐 이 주제로 얘기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서독이 통일한 후에 실책 중에 하나가 동독 경제를 과대평가한 겁니다. 뭐 동독 경제를 뭐 나오는 동독에서 발간하는 통계치만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동독 경제를 과대평가한 거죠. 북한에서 나오는 북한 자료를 보면 북한은 낙원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도 넘치고 신재생 에너지 최근에 제가 신에너지 관련된 북한 자료를 보니까 북한은 뭐 전기가 남아도는 재생 에너지로 천국이 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이죠. 북한을 연구할 때 북한의 자료를 보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니까. 독일도 이제 동독의 자료를 보고 동독을 평가하고 보니까 동독이 뭐 엄청난 경제 강국이에요. 근데 통일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거의 기업의 3분의 1을 도산시켜야 되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대량 실업이 발생해요. 동독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뭐 일자리 하루만에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소위 청산해야 할 기업들을 안 하고 뭐 청산한 기업 3분의 1 정도를 살려내는 동안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은 제로 베이스가 더 낫다. 네? 만약에 뭐 북한이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서 뭐 우리가 또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그건 얼토당통한 얘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벌판에 개발하는 게 싸거든요. 그죠.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허름한 뭐 강북구나 뭐 이런 좀 개발이 늦은 데를 개발하면 돈이 더 들어요. 왜 더 들죠? 그거 다 부셔내야죠. 부셔야 되고 치워야 되고 토지 보상해야 되고. 거기다 더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그 기득권이 보상이나 제대로 받습니까? 뭐 데모하고 뭐 난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이중 삼중의 비용이라. 그 제가 심지어 그런 칼럼도 썼어요. 제가 북한은 제로 베이스가 낫다. 왜냐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개발하고 필요한 조치만 취하고 개발하면.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에 가면 이제 그 디셀 프랑크푸르트 밑에 이제 다름슈타트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저기 어디죠? 쾰른 쪽 거기까지 고속도로 연결돼 있어요. 고속도로가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나 이게 달리면서 너무나 넓어갖고 10차선은 넘어요. 10차선. 10한 2차선? 어마어마한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어요. 제가 거기를 BMW를 타고 운전하면서 220을 놓고 저 양복 저를 갈아입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든. 제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통일되면 서울대 평양까지 30차선 깔아라. 평양에서 원산까지 30차선까지. 원산에서 서울까지 30차선까지. 그것이 경부고속도로처럼 북한 재건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뭐 2층 건물 있고 공장 있고 뭐 해보자고 그게 되겠나? 안 되죠. 우리가 1970년대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쉽게 놔놨다. 그죠. 지금 깔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통일과 관련돼서도 너무나 비용을 앞세워서 부정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꼭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통일이 가져다 줄 여러 가지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들이 균형적인 사고를 갖고 통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독일 통일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그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가 이제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54년생인데 이제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네,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럼 이분이 아버지를 따라 이제 동독으로 들어가신 그쪽에서 뭐 대학도 다니고 이제 활동을 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함부르크면 서독, 그렇죠,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지금 총리까지 됐는데 이분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물론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정남의 장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성혜림의 아버지 성유경 씨 아닙니까? 그분도 이제 경상도의 지주 집안인데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뭘 했냐면 사회주의, 왜냐면 일제 식민지 하에 그리고 조선 시대를 겪으면서 그 불공평한 그러한 그 사회를 겪으면서 사회주의가 희망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때 예를 들어서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 초기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실험이 시작됐던 시기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거기 이제 나치 정권을 겪다 보니까 나치의 그러한 그 정말 비인간적이고 독재 정권이고 잔혹한 정권에 대한 그 반발심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북한이 오히려 친일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동독이 그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청산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동독에 기울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지식인 중에.
그래서 동독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많은 동독에서 서독 온 사람이 400만 명입니다. 분단기 한번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숫자도 50만 명이 됩니다. 그럼 50만 명 중에 어떤 사람이 속해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던 메르켈 총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뭐 선교의 열정도 있었고 나치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뭐 글쎄요. 서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범죄자, 뭐 빚을 왕창 지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한 5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물론 40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죠.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인데 아버님이 이제 동독에서 살면서 동독의 현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러한 그 소위 민주 의식을 갖게 됩니다. 동산 독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89년도에 소위 그 동독에 일어났던 그 소위 반저항, 공산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죠. 그래서 그 시민단체 중에 민주주의 봉기라는 게 있어요. 데모크라티슈 아우프루크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리더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공 투쟁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그리고 이제 통일된 다음에 헬무트 콜 총리, 통일총리라고 하는 헬무트 콜 총리가 메르켈을 발탁합니다. 그래서 대변인도 시키고 뭐 거기 장관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길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선을 했고 지금 4선 12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총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3선을 좀 했고 지금 곧 4선 임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독일은 그 이제 1기가 몇 년으로 가야 돼요? 4년이죠. 4년. 거기는 뭐 연임 뭐 제한 이런 그거 게 없죠. 지금 뭐 미국은 뭐 연임까지만 하죠. 3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임이고. 거기는 뭐 장관이 지금 뭐 쇼이블레라고 그 당시에 통일 당시에 내무장이었던 쇼이블레라고 있는데 쇼이블레가 지금 얼마 전까지 재무장까지 했고 요번에 제가 알기에 김인년 총재 대표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도 그때부터 장관이에요. 그분도 장관. 그러니까 장관 한번 하면 그 정권이 그 총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거의 수명이. 예전에 한스 디트리 겐샤 외무장은 18년 외무장합니다. 18년. 그러면 결국 그렇게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니까 뭔가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플랜 뭐 이런 것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또 장점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투표로 하는데 자기가 추진하고 있던 그 4년 동안의 그 정책들이 국가의 이도를 이뤘고 정말 국가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계속 찍는 겁니다. 계속 찍으니까 4선도 하고 그러니까 헬무트 콜 총리도 4선 했거든요. 16년 했어요. 통일전 8년, 통일 후 8년. 메르켈 총리는 지금 12년째죠. 그 다음에 초대 아데나우 총리가 14년 했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이게 집권하면서 이 중화공업 투자라든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사실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우리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독일은 뭐 바이마르 공화국도 겪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조선 시대에서 대한제국이라고 하지만 뭐 명분이고 그야말로 봉건 조선 왕조에서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국가로 그냥 넘어오던 바람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배울 만한 그런 뭐 환경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위 개발 독재가 필요했던 시기고 예. 개발 독재라는 후유증을 좀 남긴 측면은 또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가 이제 난민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메르켈 총리가 계속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 난민에 의해 가지고 독일의 여성들이 뭐 강간을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엉망진창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난민을 계속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난민 문제는 사실은 예. 이게 뭐 어쨌든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박을 받아서 예. 어느 그날은 살지 못해서 예.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경제적 난민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정치적 난민들이 또 많죠.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일은 지금 EU, 유럽의 리더 국가로 할 정도로 통일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키워왔는데 예. 독일은 또 국제사회에 진 빚이 있습니다. 이제 나치 정권 때문에 유태인 학살, 유태인 홀로코스트라고 예. 600만의 육세한 학살이라든가 예. 그 외에 유럽을 떠돌던 그 집시족, 로마라고 하는 그 예. 집시족, 신디 이런 거기다가 뭐 장애인 뭐 이런 사람 이런 데에 대한 엄청난 인권 박해와 처형 이런 그 국제적인 역사적인 인류의 그 죄악을 저지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난민을 수용하는 그러한 그 뭐 어떤 제도가 잘 정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색으로 욕을 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짐도 있고 예. 또 유럽을 리드하는 리더 국가라는 예.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많은 난민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예. 왜냐하면 그들이 뭐 우리도 많이 봐왔지만 뭐 정치적 박해를 당해서 갈 데 없고 뭐 아무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밀려 들어오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불만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뭐 100만을 110만 명을 받아들이니까. 예. 뭐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쾰른 그때 이제 뭐 몇 년 전에 쾰른 그 크리스마스 축제, 예. 연말 축제에서 예. 이제 뭐 그 이슬람 문화를 갖고 있는 그 난민들이 독일 여성을 뭐 윤간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짐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독일 대한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당은 아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반외국인 정책을 피는 당으로.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는 그 정당을 독일 대한당을 신네오나치 정당이다 할 정도로 반외국인 정서를 듬뿍 이제 얘기하고 득표를 얻어서 3당이 됐어요. 3당. 그러니까 이제 김인년 3인당 그다음에 이제 독일 대한당이 된 겁니다. 이 당은 이제 주로 동독에서 표를 얻습니다. 동독은 이제 통일 이후에 뭐 지금 물론 뭐 국민소득 3,000불이 넘었습니다만 3만 불이 넘었습니다만 동독만 따져서 근데 이것이 서독과 차지할 때 한 10,000불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3만 불이면 이제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살고 있지만 또 서독과 비하면 아직도 자기네들이 지금 못 미친다고 보는 거죠. 불만이 많고 서독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균형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복지 혜택, 정부 예산이 아무래도 난민에게 들어가다 보니까 동독을 중심으로 해서 반외국인 정서가 싹 틉니다. 근데 이제 서독 같은 경우는 경제 부흥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수용해 갖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그 사회에 정착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잘 아는 광부 간호사도 있지만 독일은 뭐 엄청난 터키, 유고, 스페인 뭐 이런 나라에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노동자들이죠. 제3국 노동자들이 소위 경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온 그룹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하면 그
난민들을 그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서독 주류 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동독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그 반외국인 정서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독일 대한당이 표를 얻게 되고 3당으로 부각하고 공개적으로 독일 대한당은 메르켈 총리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난민 정책에 대해서 내가 메르켈 총리한테 선전포고를 하겠다. 앞으로 메르켈 총리가 지금 이제 요번에 지난 9월 24일이죠. 선거를 치러서 또 일당이 됐어요. 이제 소위 자메이카 연장이라고 해서 또 이제 연정을 구성하면 이제 정부를 이제 4기 내각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면 이제 4기가 시작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4기 내각이 상당히 통치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중론.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이제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난민 정책에 여러 가지 지금 제한 요건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롭게 한다든가 정말 경제적 난민들은 가능하면 이제 제외시키고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4기의 내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것은 뭐 독일 사회도 이제 뭐 중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면은 이 서독에서 이 중앙범죄 기록소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독의 그런 동독 공산당의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일일이 기록을 뭐 했던데 이게 중앙범죄 기록소라는 게 그게 이제 1961년도에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분단되고부터 동독에서 서독으로 해마다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 그 20만 명씩 해마다 뭐 서독에서 가는 사람 몇 안 되지만 20만 명이 몰려오니까 동독은 국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을 전격적으로 세웁니다.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을 세울 때에 시장이 빌리 브란트 시장이었어요. 빌리 브란트는 3인당이죠. 우리나라 치면 뭐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좌파는 뭐 이렇게 친동독 성향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회주의적으로 경도돼 있고 그렇지는 않았죠. 어쨌든 좀 더 노동자 편 뭐 이 정도죠. 그래서 그걸 보고 베를린 시장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했는데 베를린 장벽을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동독 공산 정권의 불법 행위들을 기록하는 기록서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빌리 브란트가 제안을 합니다. 좌파 정당에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61년도에 그 니더 작센주의 그 북경지대죠. 북경지대에 그 잘지키다라는데 중범죄 기록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만들어지는 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 엄청난 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록서가 만들어져서 그거 뭐 인력 서너 명 데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예산이 25만 마르크. 물론 1960년대니까 그 당시에 1억,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쯤 되는 겁니다. 큰 돈 예산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초미니 비대칭 기구, 초미니 비대칭 무기라고 그런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비대칭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기구가 동독의 불법 정권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죠. 너희들은 지금 베를린 장벽을 탈출하는 동독 탈출자를 해서 사격을 하고 있지만 그 사격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지장이 1969년도에 총리가 됩니다. 연방 총리가. 그때 이제 동방 정책을 추진하는 그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잘츠 기타 중앙범죄기록서를 폐기해달라. 실제로 25만 마르크라는 예산은 11개 서독주에서 이렇게 나눠서 분담을 했거든요. 일부 그 당시에 3인당이 집권하는 주에서는 그 분담금을 안 내기도 했어요. 동방정책이 막 되고 뭐 화해무드가 되고 동서독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하는 와중에 그런 주가 있었는데 그때는 콜 총리가 연방 예산을 메꿔가면서 그걸 유지를 했죠. 통일 후에 그때 그 돈을 안 냈던 그 당시에 주 총리가 사과를 한 겁니다.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분담금을 안 낼 정도로 당시에 내가 한 것은 실수했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잘츠 기타의 중앙범죄기록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통일을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를린 장벽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그런 불법적인 반인권적인 인륜적인 뭐 그런 것들을 모조리 기록을 한다면은 이게 통일 후에 통일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것이 작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그러한 그 뭐 시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뭐 그동안 뭐 민변이 뭐 탈북자들에 대해서 취하는 행태 보면 뭐 북한에서 뭐 중국 식당에서 내려왔던 탈북자들에게 뭐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든가 뭐 연조권을 뭐 허용하라든가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 취했던 집권 여당의 태도를 보면 이런 식의 그 중앙범죄기록서가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 이게 만들어지면 큰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럼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일이 좀 무르익은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독일 통일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독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저지른 범죄 이런 것 때문에 독일 통일은 사실은 국제사회가 허락지도 않고 서독 국민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기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독일 통일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은 통일을 처음 가는 길을 간 거 아닙니까? 통일된 후에 동독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죠. 많은 시행착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통일만 잘 연구해도 우리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KTX를 놓는데 프랑스의 떼제베가 있고 독일의 이체가 있고 일본의 신간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KTX를 좀 쉽게 놓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KTX를 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을 우리가 전례가 있었다. 근데 분단국이 모두 자유민주 통일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알지만 뭐 베트남이 자유민주 통일했습니까? 예멘이 자유민주 통일했습니까? 뭐 중국이 타이완이 자유통일을 했습니까? 결국 서독이 유일한 나라거든요. 분단을 자유통일로 극복한 나라가 서독이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무트 콜 총리도 얘기했지만 서독은 통일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다. 왜? 역사적으로 그렇게 간 나라도 없었고 볼 게 있어야 우리가
마치 개척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도 실수했고 여기 실수도 투성이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학자들이 독일에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독일에 지금 그 할레의 경제연구소장, 이분이 이제 밤베르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그분은 2013년도에 그런 글을 썼어요. 승계가 그 글을 쓴 걸 뒷사이트가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통일 독일보다 쉽답니다. 왜? 한국은 독일 통일이 가는 과정에서 범했던 시행착오만 피해가도 훨씬 쉽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통일연구소도 많고 각 대학마다 연구소가 있고 그런데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다. 자기가 그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네. 왜 한국은 저렇게 통일이 가져다 주는 그 엄청난 그 기회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그저 통일이 안 된 것들, 안 되는 것들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다. 독일 통일만 제대로 연구해 봐라. 얼마나 우리가 간 길을 멀게 돌아간 길을 가깝게 단축해 갈 수 있는지를. 그래서 그것이 코리아 카탈로그라고 하고 그분이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아마 동아일보에 그거를 썼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코리아 카탈로그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기고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독일은 크게 한 대여섯 가지 실수한 것들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블룸 교수가. 제가 그걸 보고 코리아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소독이 통일을 한 이후에 동독 재건 과정에서 범했던 실수 목록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독일 통일은, 한국 통일은 독일보다 쉽다라는 거를 그분이 얘기한 거고, 제가 이제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그걸 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뭐 독일, 북한의 지하자원 같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제 독일 통일을 미루어서 이제 한국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 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